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원만해지고 넉넉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사 다 겪고 감정도 좀 무뎌지고 그래서 더 부드러워질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요, 나이 들수록 더 까다롭고 더 고집세지고 오히려 더 미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꼭 두 마디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듭니다. 근처에만 있어도 피곤한 사람들. 말하면 할수록 정이 떨어지고 듣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말투, 그 태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한 소린데 왜 예민하게 굴어? 늘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도 거리 두고 친구도 연락 끊고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오늘은요, 듣는 순간 피로해지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꼭 밉상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속 시원하게 매운맛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듣다 보니 생각나는 얼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 얼굴이었는지도 오늘은 한번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 사는 거마다 꼭 한마디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칭찬이면 또 몰라요. 꼭 깔때를 찾아서 아주 교묘하게 품평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아니지 않냐? 요즘도 남편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된대. 걔 딸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다더라. 듣는 사람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표정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말이야. 이 멘트 꼭 붙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이미 시작한 순간 상처는 실시간 배송 중입니다. 그걸 나한테 왜 말하지?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은요, 자신이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 우월감 확인하는 중입니다. 남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진실이고 선하며 유익하지 않다면 입 밖에 꺼낼 이유가 없다. 근데 요즘 밉상들은요, 진실, 선함, 유익함, 그런 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남 흉보고 나서 자기 기분 푸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같이 있다 보면 괜히 나까지 다른 사람 평가하게 되고 뒤끝 있는 말에 나도 물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말 안 섞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만나온 사람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하면서 이런 말 한 적 없으신가요? 사람을 밉상으로 만드는 건 크고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말투 하나, 태도 하나, 듣는 사람 기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마음. 그게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기준 안 맞으면 바로 표정 구겨지는 사람. 이런 분 한두 명쯤은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밥이 5분만 늦게 나와도 요즘 식당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손주가 인사 안 하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입보다 눈썹이 더 말을 잘해요. 사실은요, 그냥 본인 기대랑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흐름, 내가 정한 질서, 그게 깨지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요, 그분 기준으로 안 돌아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려는 자는 늘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 한마디로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유난히 고집스러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한 번쯤 이런 상황 없으셨나요?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살짝 실수했어요. 괜찮다 한마디 하면 될 일을 여기 뭐 이렇게 불친절해요? 하면서 온 식탁 분위기 확 다운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 표정 하나에 식사는 체해버리고 대화는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만 봅니다. 혹시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신 적 없으세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먹자. 사람은요, 기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표정이 날카로우면 다툼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온도차가 확 나죠. 나이 들수록 얼굴에는 성격이 묻어나고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그 표정,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을 얼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자기 자랑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분 꼭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몇 분 안 돼서 본인 자랑으로 직진.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국 출장 갔대. 딸은 회사에서 무슨 핵심 인재로 뽑혔다고. 내가 예전엔 그 분야에서 꽤 잘 나갔었지. 나는 그런 건 3일이면 끝냈어.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한마디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렇구나. 세 번째부턴요,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인내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인생 히스토리를 읊기 시작한다. 라는 점. 그러다 남이 자식 얘기 꺼내면 아, 걔는 그 정도면 괜찮네.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식은 성공담, 남의 자식은 참고자료. 왜 이렇게까지 자랑을 할까요? 내 인생이 자랑할 게 많아서? 아니요. 사실은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랑은 성과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랑은 본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랑이 남을 눌러야만 빛나는 방식일 때 그건 교양도 품격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자랑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으면서 마음이 좀 쪼그라드는 느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뭐 이룬 것도 없나? 괜히 기죽고 비교하게 되고. 그건요, 상대가 잘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못되게 잘난 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요, 많이 가졌어도 티를 안 냅니다. 많이 이뤘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자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묻어나거든요. 네 번째, 무슨 얘기든 꼭 자기 얘기로 끌고 가는 사람. 이분들 대화하는 스타일 정확히 이렇습니다. A.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B. 나도 허리 수술만 3번 했잖아. 그때 말이야. A. 우리 딸이 이번에 취업했어요. B. 아이고, 우리 손주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지금도 발표만 하면 선생님이. 뭐 이런 식입니다. 대화는 같이 나누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내 얘기 들으라고 만든 무대예요. 처음엔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구나 하고 들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10분 지나면 아, 나 왜 이 얘기 듣고 있지? 싶고 20분 지나면 그만 좀 하지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죠.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1인 강연회입니다. 청중은 나 혼자고요. 이 유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 얘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남 얘기는 그냥 도입부일 뿐이고 본론은 항상 자기 자랑, 자기 걱정, 자기 영광.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잘난 이야기보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없는 말은 그저 자기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는 말이 공감이 되려면요, 진짜 들어주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밉상들은요, 남 얘기 10초 듣고, 아, 나도 하면서 자기 얘기 10분 하는데 능숙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 얘기 꺼내는 게 점점 미안해지고, 아, 그냥 말 안 할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텐 아무 얘기도 안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대화가 아니라 고장난 라디오니까요. 한 번만 들으면 몰라요. 세 번쯤 듣고 나면 이제는 라디오 끄고 싶어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줄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 말 자주 꺼내고 계신가요? 그 말이 시작되면 상대는 입 다물고 속으론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또 시작됐다. 다섯 번째. 좋은 말 한 줄 없다. 늘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인 사람. 이런 분과는요, 아침에 마주치면 하루가 피곤해지고 점심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싱겁냐? 요즘 물가는 미친 것 같아. 그 사람은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세상 살기 정말 X 같다니까. 진짜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 기분이 안 풀린 거죠. 이런 분들 곁에 있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기분까지 나빠집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감정의 온도에 전염되거든요. 같이 웃는 사람 곁에선 나도 웃게 되고 계속 찡그리는 사람 옆에선 나도 괜히 얼굴이 굳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대체 언제 행복하지?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밝은 얘기가 없고 심지어 감사한 말도 한 번을 못 들어봤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에 가둔 겁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늘 불만만 내뱉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투덜거림에 중독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불편함을 찾아내고 굳이 문제로 만들고 그 얘기를 투명한 무기처럼 휘두르죠. 근데 말이에요. 그 무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마르고 결국 혼잣말만 늘어가는 거죠.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득 내가 요즘 그런 말을 달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미움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습관이 우리를 밉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더 품이 있어 보이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존경받고 더 좋아지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의 조건,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사람. 이상하게도요, 누군가 내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 옆이 편해집니다. 그래, 그랬구나. 어쩐지 요즘 좀 지쳐 보였어요. 그 마음 이해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스르르 풀리고 말을 더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건성으로 응그레하거나 심지어 말을 끊고 자기 얘기로 넘어가면요. 그 순간 관계는 닫힙니다. 마음도 입도 표정도 다 닫혀버려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정작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듣는다는 건 그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음에 자리 하나 내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쳐주고 중간에 한두 마디만 따뜻하게 반응해줘도 아, 이 사람은 날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어른이 된다는 건 무조건 참는 걸까요? 아픔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입에 담지 않는 게 성숙일까요? 아니요. 진짜 어른은요, 자기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나 그때 좀 서운했어. 요즘 좀 마음이 힘들더라. 그 말이 고마웠어.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 앞에선 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안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해봤자 뭐하냐? 다 큰 어른이 찡찡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감정을 삼키고 눌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툭 하고 터져나올 때는 상대도 나도 놀랄 만큼 거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숙이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도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말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속상하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놓인다.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진짜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참 이상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스르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 짧은 말 안에요, 사람을 품는 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실수 하나 말꼬리 하나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런 분들 곁에선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편한 사이인데도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분은 다릅니다. 그 사람 앞에선 나도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편해지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잘났다고 굳이 그걸 굽혀가며 지적할 필요 있을까요? 모르고 넘어가 주는 거, 그게 품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그 한마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 진짜 멋진 어른은요,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실수에도 웃고 조금 서툰 말에도 유쾌하게 받아치고 어색한 순간에도 뭐 그런 날도 있지.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을 풀어버리죠. 그게 뭐냐고요? 품이 있는 유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눈썹부터 올라갑니다. 농담에도 정색하고 실수 하나에도
기분을 확 상해버리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얼음입니다. 냉동. 전원 오프. 그에 반해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휘두르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감싸 안을 줄 압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 딱 한 사람이 괜찮아, 웃고 넘기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자리가 갑자기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가르치기보다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5번째, 자리를 채우기보다 비워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자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덜 해도 많이 나서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선요, 괜히 편해집니다. 긴장도 풀리고 말도 술술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진짜 어른은요, 자신이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상대의 결정권을 빼앗거나 조언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그건 배려가 아니라 개입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돕되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종하려는 마음. 그게 느껴지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줄이고 의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자리를 비워주며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6번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 사람 마음이란 게요, 신기하게도 말이 아무리 멋져도 진심이 없으면 다 티가 납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나는 늘 당신 편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이런 말, 그냥 예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사람입니다. 중국 고전 얘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는 형식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먼저다. 형식적인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진심을 담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담긴 말을 요즘 누구에게 건네고 계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용히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싶은 어른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크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작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덜 가져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억되겠죠. 그 사람 참 좋았어.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어.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줘. 새벽 2시 잠결에 울린 전화.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앞에서 손이 떨려 서명을 했습니다. 서류에 내 이름을 쓰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언니니까. 그리고 정확히 5일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는 읽지 않음. 집 앞에 찾아간 날 텅 빈 현관 앞에서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꽂힌 차 앞 통지서. 그 종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버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니니까. 나는 괜찮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밤, 마지막 눈물을 쏟은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이 결심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놀랍도록 달라진 그녀의 삶,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내 거야? 동생이 조심스럽게 내민 사과 한 조각. 겨울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아 붉은 사과 하나를 조심스레 잘라 나눠 먹던 그때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군침이 돌아도 속이 울컥해도 내 차례가 오면 그 작은 조각을 다시 잘라 동생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내 어린 시절. 새 옷 한 벌 없어도 괜찮았고 고무신 바닥이 해져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밭일을 돕느라 손톱 밑이 까매지고 학교 숙제를 제대로 못해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딸이 있어서 엄마는 참 든든하다. 그 한마디에 서럽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큰딸이니까 내가 잘해야 이 가족이 산다. 시간이 흘러 동생이 학교에 들어갈 때면 나는 조용히 내 대학 등록금을 포기했습니다. 입학원서를 넣어보고 싶었던 그 캠퍼스의 벚꽃길,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교정 사진을 신문에서 보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기숙사 창가에 앉아 동생이 보내온 합격 통지서를 펼쳐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게 내 몫이야. 동생이 웃으면 나도 행복한 거야. 혼기가 차올 때쯤 좋은 인연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동생 결혼 준비 먼저 시켜야 해서요.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기회를 보내고 나니 내 이름 앞에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볼 때면 나는 그저 고개 숙여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렇게 내 청춘은 조용히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는 희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동생의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뒤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마음 한켠이 시큰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언니 없었으면 나 이 결혼 못했어.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통장 속 비어버린 잔고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몇 년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남편 일이 잘 안 풀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조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결국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적금을 깼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지만 내 안에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언니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몇 년 후 부모님이 크게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나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비는 조금씩 나눠서 내자.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알잖아. 나 조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진짜 지금은 한 푼도 빠듯해. 이번엔 언니가 좀 책임져 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조차 내가 다 내야 하나.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면서 손등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부모님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또 몇 년 후 언니, 조카가 이번에 대학에 붙었어. 근데 등록금이 많이 부족해. 이번에도 좀 부탁해도 될까? 그 말에 내 안에 마지막 울타리가 흔들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애가 입학식에서 웃을 모습을 떠올리니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결국 나는 서랍 속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손이 떨리도록 긴장하면서도 서류에 사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며칠 후 조카 입학식 날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밝게 웃는 조카의 얼굴.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언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야. 2천만 원만 넣으면 한 달 안에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더라. 나도 벌써 몇 번 받아봤어. 진짜야. 이번만 해.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동생의 목소리는 숨죽인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 내가 지금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야. 언니 나 버릴 거야? 그 마지막 한마디. 나 버릴 거야?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내 삶의 마지막 바닥이라는 걸. 그리고 5일 후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는 읽지 않음. 그 흔한 걱정마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동생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텅 빈 현관. 열쇠 구멍에는 벌써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돌아온 집. 며칠 후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봉투, 압류 및 차압 통지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현관 바닥에 머리를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버텨왔을까? 텅 빈 집, 쌓여가는 독촉장, 부재중 전화의 목록에는 은행과 카드사 번호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진짜 끝이다. 방 한 구석,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작은 바구니 하나. 내 손에는 낡은 대바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엄마를 위해 동생 겨울 목도리를 떠주며 익힌 손기술. 내가 가진 건 이 두 손뿐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나를 위해? 나는 작은 방 한켠에 앉아 조심스레 털실 한 가닥을 걸고 첫 코를 만들었습니다. 바늘 끝이 움직이며 고운 무늬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내 안에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뜨개질을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자. 언니, 이거 어디서 배운 솜씨야? 정말 예쁘다. 나 하나 주문해도 될까? 그 작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응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이웃이 주문한 목도리를 전해주던 날, 그녀는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고마워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따뜻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꺼내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누가 봐주기라도 할까?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롯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목도리입니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조심스레 연락 주세요. 게시 버튼을 누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오후, 띵, 알림 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가능할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주문이 들어온 날, 나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내 두 손으로 만든 뜨개질로 처음 번 돈이구나. 누구의 부탁 때문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 후 조심스럽게 하나둘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자에 내 손글씨로 짧은 메모를 써넣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몇 주 후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예뻐요.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또 주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하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팔로워는 점점 늘어갔고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통장에 처음으로 입금 문자가 떴습니다. 입금 89,000원. 숫자를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었다. 그 순간 평생 눌러담고 살아왔던 억눌림과 외로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주문은 하루가 다르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두 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5개, 10개를 만들어도 계속 밀려드는 주문 목록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어깨가 결리고 새벽까지 바늘을 움직이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내 몸이 먼저 무너질 거야. 그때 SNS 댓글에 달린 한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클래스 안 여세요? 직접 배우고 싶어요. 또 다른 메시지. 패턴 구매하고 싶은데 판매 계획 없으세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다 만들 필요는 없구나. 내가 가진 노하우를 전할 수도 있잖아. 바로 소규모 클래스 공지를 올렸습니다. 첫 강의 날 수강생은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모두가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손맛을 배우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클래스는 대기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내 이야기가,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바로 온라인 강의도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낯설었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PDF 패턴 판매, DIY 키트 구성 판매까지 시작했습니다. 주문 목록 옆에 강의 신청, 패턴 다운로드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내 통장에는 매달 내가 상상도 못한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398만 원, 입금 612만 원.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도 누군가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구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처음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언니 요즘 잘 나간대. SNS에서 완전 유명 인사 됐다더라. 방송도 나왔대. 어디서든 들려오는 말들이 한때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내게 작은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결국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새벽 같은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순간 심장이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담담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 속 망설임. 하지만 다음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언니 요즘 잘 나간다며? 방송도 나오고 대단해졌더라. 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마지막이야. 그 뻔뻔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입술을 꼭 깨물고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들고 오는 거 아니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기 너머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운 침묵. 그리고 애처롭게 달라붙는 목소리. 언니, 나 버릴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버리긴 누가 누구를 버려? 넌 이미 날 오래전에 버렸어. 부모님 병원비 낼 때, 내가 마지막 적금 깨고 대출 받을 때, 너는 내 손 놓았잖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를 찾을 자격, 너는 이미 잃었어. 뚝.
전화를 끊고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삼키던 울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자유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돈 공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에서 배당주 투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또 하나, 어느새 10개, 20개, 100개까지 볼 때마다 메모장을 꺼내 글씨를 삐뚤빼뚤 적었습니다. 글씨가 엉망이라 창피했지만 내 손으로 쓰니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영상 속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첫걸음은 어렵지만 딱 10만 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좌 개설 창구 앞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주식 계좌 처음이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처음이에요. 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은 그래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카드 하나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카드가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앱 설치법부터 배우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콘을 누르고 주식창을 열고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심호흡을 하고 클릭, 작은 10만 원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처음으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배당 입금 3,800원. 딱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번 돈이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발품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책으로만 배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부동산 사무실 5군데, 가방 메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며 출퇴근길 인파 속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하는 날, 중개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고 나오니 하늘이 얼마나 높아 보이던지 근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돈 달라는 소리 듣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그날 밤 첫 월세가 들어온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65만 원. 통장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빌려주고 내어주고 내 몫을 포기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소규모 클래스 마지막 날,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늘 조용히 내 수업을 듣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모임 한번 나와 보세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모임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동네 분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수다 떠는 자리예요. 함께 웃다 보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져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볼까? 결국 다음 주 수요일, 발걸음이 무겁게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끊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규칙 하나 정해요.
매일 아침 9시 서로 카톡으로 잘 일어났어. 한마디씩 남기기. 누가 안 하면 집에 가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 한 구석이 포근하게 덮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그들은 내 삶의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9시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잘 일어났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처음엔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메시지가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보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오늘도 화이팅! 그들은 꼭 답장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나요.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눈을 뜨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답답했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8분. 평소 같으면 9시 정각에 맞춰 메시지를 보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톡 알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 소규모 클래스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침 9시에 카톡이 안 와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가봤어요. 근데 현관 앞에서 쓰러져 계셨잖아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119 부르고 정신없이 병원 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었지만 내 생명을 지켜준 건 내가 만든 새로운 인연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퇴원 후 그 친구는 내게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서로 심박수까지 공유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매일 저녁 같이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다니며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사람이 될 줄이야. 창밖 저녁 노을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퇴원 후 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걷는 사람들과 웃으며 수다를 나누는 시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 알림, 그리고 아침 9시 스마트워치로 날 챙겨주는 메시지. 잘 일어났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덮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개 바늘을 움직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경제적 독립. 둘째, 무엇보다 소중한 내 몸과 건강. 그리고 셋째,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인연. 그 세 가지가 내 삶을 바꿨고 나를 다시 웃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죠?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참 많이도 참고 견뎌오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웃고 즐겨도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잘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견뎌온 모든 시간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인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이제 집도 있고 자식도 다 커서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되지 뭐.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질 때, 생각지도 못한 고장이 한 군데씩 생기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집을 고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 집보다 더 중요한 동네와 사람의 조건, 노후에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삶의 구조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혼자 살아야 할까? 어떤 동네에 살아야 덜 외로울까?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이 맞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답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이런 동네에 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조용히 일상을 나누거나 혹은 혼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생각보다 편하다고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오전엔 TV 보면서 빨래 돌리고 점심은 어제 반찬 꺼내서 혼자 먹고 오후엔 잠깐 눈 붙이고 저녁엔 그냥 대충 때우고 다시 드라마. 문제는 그 일상이 계속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은 여유인데 일주일 한 달이 되면 마음이 비어집니다. 첫째, 혼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혼자는 위험합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사실보다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문 밖을 나가도 내 얼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은 우울감, 무기력,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둘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동네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슈퍼 아주머니, 약국 직원.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 그 존재가 고립감을 막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루틴 장소가 있다. 복지관에서 듣는 노래교실, 마을 도서관 독서 모임, 동네 산책로. 외출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된 생활 반경이 있다. 경비실 응답 빠름, 이웃과 연락 가능한 단톡방, 복지센터, 병원 도보 10분 내, 위기 시 도움 요청이 가능한 거리. 이게 심리적 안정의 기준입니다. 셋째, 반대로 이런 동네는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누구 하나 마주치기 어려운 곳,
커뮤니티가 끊어져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는 곳.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까지 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곳은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해도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 무섭게 고립됩니다. 넷째, 좋은 동네를 미리 알아보는 꿀팁. 커뮤니티 활성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사람 흐름, 오전, 오후, 밤 모두 시간대별로 동네 직접 걸어보기, 이름 불러주는 곳 유무, 슈퍼, 약국, 병원에서 기본 인사 가능 분위기인지,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대략적인 구성 파악 가능. 이 네 가지만 미리 체크해도 그 동네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을지 감이 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좋은 동네는 넓거나 새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내 하루를 기억해 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혼자 살아도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 집 구조면 살아보면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필요해요? 작아도 깔끔하면 되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요, 노후의 삶은 집의 크기보다 구조와 동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불편한 구조는 몸보다 마음부터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좁은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이기 쉬운 것부터 줄입니다. 식탁을 없애고 거실을 침실로 바꾸고 주방 공간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이 사라집니다. 혼자 밥 먹을 자리도 없이 소파에서 쭈그려 먹고 햇볕 안 드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눕고 물건을 꺼내려면 의자를 밟아야 하고 자잘한 짐들은 바닥에 쌓이고 이게 반복되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버티게 됩니다. 둘째, 노후에 꼭 고려해야 할 집 구조 기준.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는가? 햇볕이 하루 2~3시간만 잘 들어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 중 한 곳엔 채광이 꼭 필요합니다. 욕실 동선이 편한가? 침실과 욕실 사이 거리가 멀면 야간 화장실 사용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턱이 높거나 미끄러운 마감이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낮은 문턱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2가지 이상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물을 틀자마자 밥솥이 젖고 찬장 문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고 이건 실제 많은 고령층이 겪는 문제입니다. 간이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공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앉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가? 앉아서 쉴 거실, 바로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동선, 집 안 산책이 가능한 최소한의 순환 흐름. 이런 구조가 있어야 하루 종일 눕지 않고 움직이며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가 불편한 집에서 살면 생기는 문제들.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외출이 줄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집 안에서도 계속 짜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우울증, 무기력, 수면장애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구조가 삶을 결정합니다. 넷째, 공간을 줄이되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 채광 있는 창, 심리 안정, 하루 리듬 형성, 작은 거실, 앉아 쉴 공간 확보, 사회적 기능, 넉넉한 주방 동선, 생활 자립 유지, 욕실 안전, 낙상 예방, 심리적 안정, 수납 공간, 어수선함 방지, 정돈된 일상 유지. 크기를 줄이더라도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살면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노후집은 넓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작아도 사라지는 구조, 작아서 갇힌 구조.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사나 리모델링을 앞두셨다면 먼저 가구 배치와 동선을 종이에 그려보세요. 앉을 자리, 햇볕 드는 창, 짧은 화장실 거리. 이 3가지만 확보해도 삶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3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사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결심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자녀가 떠나고 집이 덩그러니 비었을 때, 연금이 줄고 생활비가 빠듯해졌을 때, 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충동. 그냥 이참에 확 옮길까? 하지만요, 이런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의 이사 결정, 대부분 후회합니다. 이사란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루틴을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엔 이 루틴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나쁜 이사 타이밍일까요? 첫째, 돌봄이 필요한 시기. 남편이 쓰러졌거나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이럴 땐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을 바꾸면 기존의 도움망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과 약국 위치,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간호사, 익숙한 마트나 약국 직원, 이웃, 이 모든 비공식 돌봄 네트워크가 끊깁니다. 이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은 도움이 필요해지기 직전입니다. 건강할 때 옮겨야 새로운 구조에 적응도 가능하고 도움받을 환경을 미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독립 직후.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고 나면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지고 허전함이 몰려오죠. 그런데 이 감정은 상실 반응입니다. 즉,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회피나 보상 심리가 섞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사는 대체로 크기를 줄이는 이사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너무 작게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식탁 하나 놓을 수 없는 주방, 손님이 와도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실,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단칸방. 결국 이렇게 됩니다. 줄이긴 했는데 너무 줄여서 불편해졌어요. 공간을 줄일 때는 살림이 아니라 생활 동선부터 먼저 줄여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외로움, 분노, 실망, 두려움. 이런 감정이 터졌을 때 그냥 이 집을 확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를 생각하기 전에 루틴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주 1회라도 외출할 목적지를 만든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한다. 걷기 모임, 동아리, 자조 모임 참여한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바꾸면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좋은 이사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건강할 때, 감정이 안정됐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생각해보고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분명할 때, 그리고 반드시 사전 탐색 3가지를 거치셔야 합니다. 1. 주 2에서 3회 미리 가서 동네를 돌아볼 것. 아침, 오후, 밤 모두 보기. 실제 사람들 분위기 체크. 2.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마트 도보권에 있는지 체크. 버스 지하철까지 거리도 중요. 3.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유무 확인. 경로당 활성화 여부, 단지 내 모임. 요약하겠습니다. 이사는 타이밍이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한다. 감정이 격할 때 내리는 결정은 위험하다. 특히 상실, 불안 후의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간다. 작은 이사라도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당장 떠나고 싶은 이유보다 그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을 때 움직이자. 네 번째,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입니다. 집을 고를 때 대부분 이런 걸 봅니다. 햇볕은 잘 드나? 엘리베이터는 있나? 몇 평인가? 그런데요, 노후의 삶을 오래 지켜본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야. 그 동네에 말 걸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지. 첫째, 나이 들수록 정서적 안전망은 이웃에게서 나옵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보다 더 빠른 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위로가 되는 건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나이에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한마디가 내 하루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이웃이 생활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의 공통점.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복지관 강사, 경비 아저씨, 주민센터 직원. 아, 땡땡 어르신 요즘 안 오시네요. 이 한마디가 혼자 살고 있는 나를 기억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눈이 자주 마주치는 구조. 단지 내 산책로, 동네 슈퍼, 공원 쉼터. 말을 안 해도 나를 알고 있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 이게 사람을 지탱합니다. 적당히 열린 커뮤니티. 지나치게 끼어들지 않지만 필요할 땐 도와주는 관계. 소소한 정보가 오가는 단톡방이나 밴드. 지나치게 깊지도 지나치게 냉랭하지도 않은 관계. 이게 노후에 딱 맞는 거리감입니다. 셋째, 피해야 할 이웃관계 유형.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잘못된 친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도와준다며 다가오지만 점점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 다 널 위해서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뒷말, 비교, 험담이 잦은 사람. 이런 이웃은 정서적 피로감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문을 닫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웃도 잘 골라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사람이 딱 좋은 이웃입니다. 넷째, 현실적인 이웃 관계 꿀팁. 아예 말을 못 붙이겠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눈인사. 말 걸 타이밍 생김. 너무 끼어드는 이웃이 부담될 땐 제가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해서요. 선 그어주기. 고립이 걱정된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자조 모임 한 개만이라도 참여 시작. 이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 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다섯째, 이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이웃 환경 3가지. 1. 단지 내 경로당, 커뮤니티실 활성화 여부. 실제 운영 중인지. 프로그램 참가율은 어떤지. 2. 복지관, 주민센터와 거리. 걸어서 10분 이내면 매주라도 나가게 됩니다. 3. 이웃 간 왕래 분위기. 경비실, 슈퍼, 쉼터에 실제 어르신들이 모이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그 동네가 사람이 있는 곳인지 벽만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으로 지탱됩니다. 좋은 이웃 하나면 밥맛이 나고 외출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사할 때 구조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이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노후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5번째, 혼자 살기 좋은 집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무려 200만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가 돼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순한 평수나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환경이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 구조 조건은 필수입니다. 생활 반경 안에 사회적 연결점이 있는가?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가 도보 10분 내, 단지 내 커뮤니티실, 소모임 공간 존재, 집 밖에 갈 이유가 있는 동네가 사람을 살립니다. 얼굴을 익힐 수 있는 반복 접촉 공간이 있는가? 동네 슈퍼, 단골 약국, 도서관. 아는 얼굴이 하루에 한 명만 있어도 고립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관리가 잘 되는 단지인가? 경비실 응대 빠름, 외부 방문자 통제 철저, 비상벨,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망. 둘째,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조건 꿀팁. 여성 1인 가구라면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CCTV, 1층 출입 통제, 비상벨 필수. 단지 내 여성 커뮤니티가 느슨하게라도 연결돼 있는지, 특히 밤길이 밝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사람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남성 1인 가구라면 루틴과 자립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는지, 식사, 세탁, 위생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기 모임 또는 자조 활동의 유무, 혼자 살면서 무너지지 않을 일상 루틴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셋째, 꼭 체크해야 할 혼자 살기 좋은 집 체크리스트. 도보 10분 내 병원, 약국, 자가 진료 접근성, 위기시 대응, 엘리베이터 유무, 무릎, 관절 문제 대응, 햇빛 드는 창, 우울감 방지, 생체 리듬 유지, 거실과 침실 분리 여부, 하루의 시작, 끝 구분 가능, 소형 식탁 놓을 공간, 식사 습관 유지, 가까운 가족 방문 용이성, 정서적 연결 유지. 넷째, 혼자 살아도 괜찮으려면 사람보다 구조가 먼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하지만요, 관계는 유지보다 접근이 쉬워야 연결됩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동년배 친구 한 명이 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안정된 구조는 혼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집은 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오기 쉬운 구조, 외롭고 지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동네. 이게 가장 강력한 노년의 방어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노후에 진짜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집이란 그냥 벽과 천장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배경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가. 이 차이가 우리를 외롭게도 단단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분명히 그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덜 흔들리고 우리의 노후는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 한쪽을 조용히 건드렸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고맙습니다.